철이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마포 나루터는 조선 팔도의 온갖 물산과 사람이 모여드는 그야말로 삶의 전쟁터였습니다. 그 치열한 장터 한복판에서 왈패들의 횡포를 맨주먹 하나로 잠재우며 상인들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주던 사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마포의 불주먹이라 불리는 마동철이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객주를 괴롭히던 타지역 왈파의 10여 명을 볕단 넘어뜨리듯 가볍게 제압한 동철은 흙먼지 털어낼 새도 없이 위풍당당하게 단골 주막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역시 마 장군이 최고야 라는 상인들의 환호성이 쏟아졌고 동철은 짐짓 겸손한 척 헛기침을 하며 주막의 평상에 털썩 주저앉아 주모를 불렀습니다. 주모는 제 자식 자랑하듯 입이 귀에 걸려 갓 쪄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찰떡 인절미와 시원한 탁주 한 사발을 내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철이 장하다. 이 어미가 오늘 특별히 콩고물 듬뿍 묻힌 인절미를 했으니 어서 들게나. 동철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주모가 건넨 큼지막한 인절미를 한 입에 털어 넣으며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크하하, 주모, 이깟 놈들 손봐주는 건 식은 죽 먹기. 컥. 그러나 그 호탕한 웃음은 이내 기괴한 비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찰기가 넘치다 못해 끈적거리는 인절미 덩어리가 기도를 완벽하게 틀어막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천하장사의 힘으로도 목구멍 안쪽의 떡을 어찌할 수는 없었기에 동철의 얼굴은 순식간에 홍시처럼 붉어졌다가 이내 흑빛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철은 숨을 쉬기 위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바닥을 구르며 발버둥 쳤으나 야속한 인절미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의 명주를 조여왔습니다.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등을 두들기고 물을 떠왔지만 조선팔도 제일 가는 주먹의 최후는 너무나도 빠르고 허망하게 찾아왔습니다. 산적대도 맨손으로 때려잡던 영웅이 고작 손바닥만한 떡 조각 하나에 무릎을 꿇다니. 이는 하늘도 웃고 땅도 웃을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동철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아, 떡은 꼭 물이랑 같이 먹으라던 어머니 말씀을 들을 거리라는 뒤늦은 후회를 하며 눈을 까뒤집고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그의 심장이 멈춤과 동시에 주막은 비명과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동철의 육신에서 투명한 영혼이 스르르 빠져나오는 순간 그의 영혼은 자신의 주검을 내려다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어라, 내가 왜 누워있지? 저기 울고 있는 주모는 또 왜 저러고?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동철은 멍하니 서서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주막의 문이 열리며 서늘한 냉기와 함께 검은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창백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승차사, 김차사였습니다. 김차사는 손에 든 명부를 확인하고는 동철의 영혼을 향해 밧줄을 던지며 근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때가 되었다. 이승에서의 인연이 다했으니 순순히 따라오거라. 동철은 그제야 자신이 죽었음을, 그것도 떡을 먹다 체해서 죽었음을 깨닫고 억울함에 땅을 치려 했으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김차사는 능숙한 솜씨로 결박용 밧줄인 오라를 던져 동철의 영혼을 꽁꽁 묶으려 했으나 동철은 영혼 상태에서도 남다른 기력을 발휘하여 밧줄을 쳐냈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오. 떡이 목에 걸려서 잠시 숨이 막힌 것뿐이라니까. 등 좀 세게 쳐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동철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김차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명부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시끄럽다. 여기 명백히 적혀있지 않느냐. 마포 나루터 거주, 나이 28, 이름 마동칠. 죄가 많아 지옥행 곧장 가는 길을 타야 할 운명이다. 김차사는 동철의 항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맡은 몫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그를 강제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귀가 먹었나? 내 이름은 마동철이라니까. 소의 철자를 쓰는 마동철이라고.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지옥행이야? 나는 평생 약한 사람 돕고 왈패들 혼내준 의로운 주먹이라고. 동철은 억울함에 복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김차사는 그저 망자들이 의뢰하는 핑계라 치부하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이름 끝자가 칠이나 철이나 그게 그거지. 그리고 왈패들을 때려 눕힌 게 폭력죄가 아니고 무엇이냐. 염라대왕님 앞에 가서 따지거라. 김차사는 동철의 영혼을 억지로 끌고 이승과 저승의 경계인 황청일로 접어들었습니다. 동철은 끌려가면서도 나는 억울해. 이거 놔. 주모가 준 떡값도 아직 못 냈는데 라며 발버둥을 쳤습니다. 황청일은 안개가 자욱하고 스산한 바람이 부는 음산한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망자가 줄을 지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푹 숙이고 체념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철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밧줄에 묶인 채로도 김차사에게 쉴 새 없이 말을 걸며 따졌습니다. 이봐요. 저승사자 양반. 실수한 거면 지금이라도 돌려보내주시오. 내가 가면 주막 외상값은 누가 갚소? 그리고 우리 동네 칠성파 놈들이 내가 없으면 또 설칠 텐데 그거 다 당신 책임질 거요? 김차사는 300년 차사 생활 동안 이렇게 시끄럽고 기운 넘치는 망자는 처음이라며 속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김차사는 귀를 막고 싶은 심정으로 걸음을 재촉했지만 동철의 힘이 워낙 장사라 끌고 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동철이 버티면 김차사가 오히려 질질 끌려가는 형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놈의 망자가 힘이 왜 이리 좋아? 소를 잡아먹고 죽었나? 김차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투덜거리자 동철은 소는커녕 떡 먹고 죽었다니까 그러네. 억울해서 힘이 솟는 거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두 사람, 아니 한 명의 차사와 한 명의 망자가 벌이는 실랑이는 엄숙해야 할 황청리를 시장바닥처럼 소란스럽게 만들었고 지나가던 다른 차사들과 망자들마저 그들을 힐끔거리며 쳐다볼 지경이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승에서 벌어질 대소동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거대한 강 삼도천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망자들을 저승 입구까지 실어 나르는 나룻배 한 척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늙은 뱃사공은 세워라 내워라 하며 느릿느릿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겁에 질린 망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고 김차사는 동철을 억지로 배에 태우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꼼짝 말고 앉아 있어라. 강을 건너면 내 놈도 얌전해지겠지. 그러나 동철의 성격상 좁은 배 안에 얌전히 갇혀 있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배가 거북이처럼 느리게 움직이자 동철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답답해서 숨 넘어가겠네. 이미 넘어갔지만 형씨, 밥을 굶었소. 팔 힘이 그게 뭐요? 그렇게 저어서 언제 저승까지 가겠소? 동철은 밧줄에 묶인 손으로 뱃사공의 어깨를 툭툭 치며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뱃사공이 기가 차서 노려보자 동철은 비켜봐요. 내 성격 급해서 못 참겠소. 라며 묶인 손으로 뱃사공의 노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김차사가 내 이놈 무슨 짓이냐? 라고 말릴 새도 없이 동철은 엄청난 괴력으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영차, 영차, 남자는 허리심. 노는 이렇게 젓는 거지. 동철이 노를 한 번 저을 때마다 배는 마치 화살처럼 물살을 가르며 튀어나갔습니다. 잔잔하던 삼도천에 거대한 파도가 일었고 배에 타고 있던 다른 망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배전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으악! 살려주세요. 아니 이미 죽었지. 아무튼 멈춰주세요. 망자들의 아우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동철은 신이 나서 더욱 세게 노를 저었습니다. 배는 거의 날아가다시피 하여 순식간에 강 반대편 선착장에 쿵쿵 하고 처박혔습니다. 뱃사공은 멀미를 하며 배 밖으로 기어 나왔고 김차사 역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어떻소? 내 솜씨가?
마포 나루터에서 집 나르던 가락이 있어서 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몬다니까. 동철은 뿌듯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거렸지만 김차사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승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모자라 삼도천을 뱃놀이배 타듯 건너온 망자는 전무후무했기 때문입니다. 김차사는 떨리는 손으로 갓을 고쳤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놈은 보통 놈이 아니다. 염라대왕님, 전까지 무사히 데려갈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동철의 저승 입성은 시작부터 요란법석 그 자체였습니다. 저승의 입구, 염라대왕이 다스리는 염라청은 거대한 기와집과 붉은 기둥, 그리고 도깨비 형상을 한 옥졸들이 지키고 있는 위험 있는 곳이었습니다. 죄지은 망자들은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공포에 질려 오금을 저리며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동철은 달랐습니다. 김차사 아에 이끌려 염라청 마당에 들어선 동철은 주눅 들기는커녕 마치 관아에 민원 넣으러 온 사람처럼 꽹과리를 치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대왕 양반. 나 좀 봅시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설명 좀 해보시오. 억울해서 못 살겠소. 동철의 고함 소리에 염라청의 기와가 들썩거렸고 엄숙하던 재판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염라대왕을 보좌하던 판관이 노발대발하며 소리쳤습니다. 저 무례한 놈의 입을 다물게 하라. 옥졸들은 무엇하느냐. 판관의 명령에 푸른 피부와 붉은 피부를 가진 거구의 도깨비 옥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동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김차사는 아이고 망했다 하며 눈을 질끈 감았지만 다음 순간 벌어진 일은 저승 역사상 가장 황당한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동철은 달려드는 옥졸의 몽둥이를 맨손으로 받아내더니 어쭈, 힘 좀 쓰는데. 하지만 나한텐 안 되지. 하며 옥졸의 이마꿀밤을 딱 하고 때렸습니다. 거대한 옥졸이 깨갱 소리를 내며 뒤로 나자빠졌고 다른 옥졸이 뒤에서 덮치려 하자 동철은 짐꾼 특유의 등치기로 옥졸을 튕겨내 버렸습니다. 묶여있던 밧줄은 동철의 근육이 팽창하면서 투둑 끊어져 버렸고 자유의 몸이 된 동철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덤벼, 다 덤벼. 내가 이승에서도 50대 1로 싸워본 몸이야. 동철은 옥졸들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서로 부딪히게 만들어 공기놀이 하듯 가지고 놀았습니다. 순식간에 염라청 마당은 널브러진 옥졸들과 부서진 집기들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판관들은 책상 밑으로 숨었고 김차사는 기둥 뒤에 숨어 벌벌 떨었습니다. 동철은 씩씩거리며 염라대왕이 있는 본전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대왕이면 다야 사람을 잘못 데려왔으면 사과를 해야지. 당장 나와서 해명하시오. 저승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마침내 염라대왕이 본전 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져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아수라장을 보고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염라대왕의 등장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염라대왕은 검고 긴 수염을 휘날리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짓거리냐. 신성한 염라청을 개판으로 만들다니. 내 놈이 진정 지옥불 맛을 보고 싶은 개냐. 그 위압감에 동철도 잠시 멈칫했으나 억울함에 앞선 나머지 씩씩거리며 대꾸했습니다. 지옥불이고 나발이고 나는 죽을 때가 아니란 말이오. 내 이름은 마동철인데 저 차사 양반이 마동치를 잡아가야 한다면서 억지로 끌고 왔소. 염라대왕은 미간을 찌푸리며 옆에 있던 판관에게 명부를 가져오라 명했습니다. 판관이 덜덜 떨며 가져온 명부를 펼쳐든 염라대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명부에는 분명 마동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칠자 옆에 파리똥만한 작은 점 하나가 찍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붓끝에서 튄 먹물 자국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점인지 애매모호했으나 언뜻 보면
철자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대상자는 악행을 일삼던 왈패 마동칠이었고 동철은 그와 이름만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김차사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김차사, 내 이놈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개냐? 칠과 철도 구분 못하느냐? 점 하나 때문에 생사람, 아니 생영혼을 잡았단 말이냐? 김차사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조아렸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대왕님. 글씨가 너무 작고 흐릿하여 그만, 게다가 이놈이 떡 먹다 죽은 시점이 너무 절묘하여. 김차사의 변명은 염라대왕의 화를 돋울 뿐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이마를 짚으며 한탄했습니다. 내 재임 5천년 만에 이런 망신은 처음이다. 억울하게 죽은 것도 모자라 염라청을 쑥대밭으로 만든 놈이 무고한 영혼이라니. 동철은 상황이 파악되자 허리에 손을 얹고 으스댔습니다. 거보쇼, 내가 뭘 했소? 사람 잘못 봤다고 했잖소. 어쩔 거요? 내 억울해서 못 살겠네. 아니 못 죽겠네. 당장 살려내시오. 염라대왕은 골치가 아파왔습니다. 이미 명부에 사망 처리가 되어버린 영혼을 다시 살려보내는 것은 천기를 거스르는 일이라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승의 권위가 실추된 마당에 그냥 돌려보내면 소문이 날 것이 뻔했습니다. 염라대왕은 고민 끝에 김차사와 동철을 번갈아 보며 모종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염라대왕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흠흠, 과인의 부덕으로 착오가 있었음은 인정하마. 허나 이미 죽음의 강을 건너온 이상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하늘의 법도를 거스르는 일이라 쉽지 않다. 동철이, 그게 무슨 소리요? 안 보내주면 여기 다 때려 부술 거요. 라며 주먹을 쥐자 염라대왕은 황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들어라. 보내주긴 하겠지만 조건이 있다. 지금 이승에서는 네 장례가 치러지고 있을 터. 49일 안에 내 육신이 땅에 묻혀 썩어버리면 영영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 49일의 유예 기간을 주마. 사실 이것은 김차사가 자신의 과실벌점을 만회하기 위해 염라대왕에게 귓속말로 제안한 꼼수였습니다. 대왕님, 그냥 보내주면 저승법도가 우스워집니다. 뭔가 그럴싸한 인물을 줘서 보내야 체면이 섭니다. 염라대왕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동철에게 거짓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네가 다시 살아나려면 이승에 내려가 49일 동안 49명의 사람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받아 생명의 정기를 모아야 한다. 그래야 육신과 영혼이 다시 합쳐질 수 있느니라. 동철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까짓거 칭찬받는 거라면 자신 있소. 내가 마포의 인기남이니 금방 모을 거요. 하지만 문제는 동철의 육체였습니다. 이승에서는 이미 동철이 죽은 지 하루가 지나 장례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날이 더워 시신이 부패할까봐 서둘러 매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은 김차사에게 명했습니다. 자네가 결자해지해라. 이놈을 데리고 이승으로 내려가서 49일 동안 사고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도록 감시해라. 만약 실패하면 자네도 저승차사 옷벗을 각오하거라. 김차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동철의 보호자가 되어 이승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동철은 가자, 김형, 내 몸 찾으러 라며 김차사의 어깨 동무를 했고 김차사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이승으로 내려온 동철과 김차사는 곧장 마포 나루터에 있는 동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는 하얀 조등이 걸려 있었고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평소 동철이 아끼던 주모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상을 치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동철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고, 다들 나 때문에 저렇게 슬퍼하다니 내가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만. 동철은 감동하여 눈물을 훔치려 했으나 영혼 상태라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가집 한 구석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동철에게 얻어터지고 앙심을 품었던 칠성파 졸개들이
조문을 핑계로 찾아와 육개장을 퍼먹으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 죽었네. 잘 죽었어. 그 덩치만 믿고 설치더니 꼴 좋다. 야, 육개장에 고기가 왜 이리 적어? 더 가져와. 졸개들은 주모에게 술을 더 내오라며 소리를 질렀고 상주 노릇을 하던 주모는 서러움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동철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저 천하의 호로 자식들이 내 장례식장에서 감히. 분노한 동철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왈패들에게 달려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동철의 주먹이 허공을 갈랐지만 영혼 상태인 탓에 물리적인 타격은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철의 분노가 담긴 영갑은 강력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밥상을 엎으려던 졸개의 손목이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꺾이고 육개장 그릇이 저절로 날아가 졸개의 얼굴에 덮어 씌워졌습니다. 으악! 뜨거워! 이게 뭐야? 졸개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자 동철은 신이 나서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졸개들이 허공에 얻어맞고 날아가는 기이한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철이의 원혼이 노했다. 도깨비 바람이다. 라며 두려워하면서도 통쾌해했습니다. 한바탕 난동을 부린 후 왈패들은 도망쳤지만 동철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영혼 상태로는 물건을 만질 수도 사람들과 대화할 수도 없으니 생명의 전기를 모으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의 육신은 이미 관에 들어가 못질까지 되어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동철은 김차사를 쳐다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보시오, 차사 양반. 당신 몸 좀 빌립시다. 김차사는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망발이냐. 차사의 몸은 음기가 강해 인간의 영혼이 들어올 수 없다. 하지만 김차사가 이승 활동을 위해 잠시 빌려 입고 있던 육신은 사실 며칠 전 급사한 가난한 선비의 몸이었습니다. 이 선비의 몸은 비실비실하고 병약하기 짝이 없었으나 동철에게는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에이, 깐깐하게 굴지 말고 잠깐만 들어갑시다. 동철은 김차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의 몸속으로 몸을 던지듯이 뛰어들었습니다. 으악! 안 돼! 나가란 말이다. 김차사의 비명과 함께 두 개의 영혼이 하나의 몸 안에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뜬 김차사의 몸과 마동철의 영혼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겉모습은 창백하고 가냘픈 선비인데 눈빛은 형형하고 걸음걸이는 팔자걸음인 기묘한 인물과 탄생한 것입니다. 동철은 자신의 팔을 만져보며 투덜거렸습니다. 어우, 팔뚝이 이게 뭐야? 나뭇가지네, 나뭇가지. 이걸로 밥숟가락이나 들겠어? 김차사의 목소리가 내면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무식한 놈아, 내 귀한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라. 동철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시끄러워. 49일만 쓰고 돌려줄 테니까 조용히 있어. 김차사의 몸을 입은 동철은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주막에는 아까 도망쳤던 칠성파 왈패들이 다시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까 그건 분명 바람 탓이야. 귀신은 무슨 이라며 애써 공포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동철이 비실비실한 선비의 몸으로 주막에 들어서자 왈패들은 웬 새님이냐, 책 읽다 길을 잃었나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동철은 익숙하게 그들 앞으로 다가가 예전처럼 상을 엎으려 했습니다. 이놈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동철은 기합과 함께 밥상의 모서리를 잡고 힘껏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김차사의 몸은 동철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약골이었습니다. 상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철의 허리에서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 몸뚱이는 종이로 만들었나. 동철이 끙끙거리자 왈패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푸아하, 새님. 밥상도 못 들어서 밥은 어떻게 먹수.
가서 젖이나 더 먹고 오쇼. 자존심이 상한 동철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곧 전략을 바꿨습니다. 힘으로 안 되면 기술로 승부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동철은 과거 짐꾼 시절 익혔던 적은 힘으로 무거운 짐을 옮기는 요령과 왈패들과 싸우며 터득한 급소 타격수를 떠올렸습니다. 왈패 하나가 멱살을 잡으려 하자 동철은 젓가락을 들어 왈패의 손목 혈자리를 정확하게 탁 하고 쳤습니다. 악! 왈패는 전기가 통하듯 손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왈패가 덤벼들자 동철은 살짝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정강이를 밟아버렸습니다.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제압하는 모습은 마치 내공이 깊은 무림 고수의 절제된 동작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저 선비 겉보기와 달리 엄청난 고수인가 봐 라며 수군거렸고 왈패들은 영문도 모른 채 당하고 말았습니다. 왈패들을 쫓아내고 자리에 앉은 동철은 주모를 불렀습니다. 주모는 죽은 동철의 빈자리를 느끼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동철은 그런 주모를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동철은 김차사의 목소리를 흉내내려 노력했지만 특유의 말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아지매. 여기 국밥 한 그릇 말아주소. 깍두기 국물 팍팍 넣어서. 그리고 외상은 저 달력에 달아놓으시오. 주모는 국자를 들고 오다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국밥에 깍두기 국물을 넣는 식성과 뻔뻔하게 외상을 요구하는 말투는 죽은 마동철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모는 떨리는 눈으로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혹시 우리 동철이 아시오? 동철은 뜨끔하여 시선을 피하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동철이가 누구요? 나는 지나가는 과객일 뿐이요. 배고프니 밥이나 빨리 주시오. 하지만 숟가락을 쥐는 모양새나 국밥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까지 영락없는 동철이었습니다. 주모는 눈물을 훔치며 국밥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은 놈이랑 식성이 어찌 그리 똑같은지 많이 드시오. 돈은 안 받을 테니. 동철은 국밥을 먹으며 울컥하는 것을 참았습니다. 고맙소 아지매. 이 은혜는 나중에 꼭 갚으리다. 동철은 국밥 그릇을 싹 비우고 주모가 보지 않는 사이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가두고 행주로 탁자를 닦아놓는 등 평소 동철이 하던 버릇대로 행동했습니다. 주모는 깨끗이 비운 그릇과 정리된 탁자를 보며 낯선 선비에게서 죽은 아들 같은 동철의 온기를 느끼고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이것이 동철의 49일간의 이승생활, 그 첫 번째 날의 풍경이었습니다. 동철이 죽었다는 소식은 마포 나루터의 상권 장악을 호시탐탐 노리던 칠성파 두목에게 더할 나위 없는 호재였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즉시 마을을 접수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그날부터 상인들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두목은 거드름을 피우며 장터를 돌며 상인들의 고열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너희를 지켜줄 불주먹은 없다. 꼬우면 저승 가서 마동철 데려오든가. 자리세를 2배로 올릴 테니 낼 돈 없으면 짐 싸서 꺼져. 상인들은 억울함에 땅을 쳤지만 칠성파의 서슬퍼런 몽둥이 앞에서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두목은 특히 동철이 아끼던 주모의 주막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주막 앞에 똥물을 뿌리거나 손님들을 쫓아내며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 주막 자리가 아주 명당이란 말이지. 여기를 밀어버리고 내 기방을 차려야겠어. 두목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주모는 알아놓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동철은 김차사의 몸을 빌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놈들을 그냥 확 밟아버려야 하는데 이놈의 몸뚱이가 말을 안 들으니 원통하구나. 동철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지만 김차사의 빈약한 육체로는 칠성파와 정면 승부를 벌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차사의 머리를 빌려 칠성파를 골탕 먹일 묘안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힘으로 안 되면 꾀로 잡으면 되지.
내가 이래 봬도 잔머리 하나는 타고났거든. 동철은 밤마다 김차사의 몸을 이끌고 칠성파의 아지트 주변을 맴돌며 그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칠성파 조직원들이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지면 몰래 들어가 신발끈을 서로 묶어놓거나 우물에 설사약을 타는 등 소소하지만 치명적인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칠성파 조직원들이 줄줄이 화장실로 달려가다 서로 엉켜 넘어지는 꼴을 보며 동철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꼴 좋다. 똥맛 좀 봐라. 그러나 이런 장난만으로는 칠성파의 횡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두목은 더욱 악랄해져서 상인들의 물건을 강제로 압류하고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철은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김차색에 제안했습니다. 어이, 양반. 우리 힘을 합칩시다. 당신도 저승차사 체면이 있지. 악당들이 설치는 꼴을 보고만 있을 거요? 김차사는 엮이기 싫어했지만 동철의 끈질긴 설득과 정의감에 못 이겨 결국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좋다. 대신 내 몸 다치게 하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인간과 차사, 힘과 지략의 기묘한 동맹이 결성되었습니다. 김차사의 몸을 입은 동철은 본격적으로 마을의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그는 칠성파가 상인들을 괴롭히기 위해 설치해둔 덫이나 장애물들을 밤새 치우고 다니는가 하면 무거운 짐을 힘들어하는 노인들을 대신해 짐을 날라주기도 했습니다. 겉모습은 도포 자락 휘날리는 고고한 선비인데 하는 행동은 바지춤을 무릎까지 걷어붙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영락 없는 머슴의 모습이라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 선비님은 대체 정체가 뭐여? 생긴 건 곱상한데 힘쓰는 폼이 예사롭지 않구려. 특히 마을 처녀들은 이 반전 매력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점잖게 글을 읽는 척하다가 밤에는 도끼를 들고 장작을 패는 선비의 모습에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어머, 저 팔뚝에 핏줄 좀 봐. 샌님인 줄 알았는데 상남자네. 처녀들이 수군거리며 떡이나 과일을 가져다 주면 동철은 거참 쑥스럽구만. 잘 먹겠소 하며 넙죽 받아 먹었습니다. 김차사의 영혼은 안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채통 좀 지켜라. 양반이 길거리에서 음식을 받아 먹다니. 하지만 동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배고픈데 양반이 무슨 소용이야.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곱다잖아. 라며 우적우적 씹어 삼켰습니다. 동철의 활약으로 마을에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은 마동철이 죽고 나서 하늘이 우리를 도우려고 선비님을 보내주셨나 보다 라며 고마워했습니다. 동철은 칭찬을 들을 때마다 명부에 생명의 전기척도 지표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호, 이거 생각보다 짭짤한데? 금방 49명 채우겠어. 동철은 신이 나서 더욱 열심히 마을 일을 도왔습니다. 지붕 고치기, 소 여물 주기, 심지어는 부부싸움 중재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김차사는 자신의 몸이 점점 근육질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한숨을 쉬었지만 내심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해주는 것에 묘한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성파 두목이 이 이상한 선비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웬 새님 하나가 우리 일을 방해하고 다닌다고. 그놈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두목은 부하들을 풀어 선비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동철은 마을 어귀에서 왈패들과 마주쳤고 김차사의 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하지? 이번엔 쪽수가 너무 많은데. 김차사의 공포가 동철의 투지를 갉아먹으려 했지만 동철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겁먹지 마, 양반. 내 주먹 맛을 보여줄 때다. 선비의 탈을 쓴 망나니 동철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칠성파와의 전면전을 앞두고 김차사의 영혼은 동철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이봐, 마동철. 내 몸은 싸움용이 아니야. 뼈라도 부러지면 어쩔 거야. 나는 저승으로 돌아가야 할 몸이라고. 김차사는 자신의 육신이 다칠까봐 노심초사하며 동철의 행동 하나하나에 회방 놓았습니다. 사사건건 막아섰습니다. 걸음걸이부터 말투, 밥 먹는 예절까지
사사건건 간섭해대는 통의 동철은 스트레스를 받아 머리가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시끄러워 죽겠네. 잔소리 좀 그만해. 네가 시어머니야? 두 영혼의 갈등은 육체의 부조화로 이어졌습니다. 동철이 주먹을 뻗으려 하면 김차사가 팔을 잡아당기고 달리려 하면 다리에 힘을 풀어버리는 시기였습니다. 덕분에 동철은 길 가다 혼자 넘어지고 허공에 주먹질하다 제 뺨을 때리는 등 온갖 기행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선비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실성하신 모양이다 라며 혀를 찼습니다. 동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김차사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야, 너 계속 이러면 나 그냥 이 몸 버리고 나간다. 그럼 넌 49일 동안 꼼짝없이 시체놀이 해야 할걸. 동철의 협박에 김차사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육신은 금방 부패해버릴 테고 그러면 자신은 저승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극적인 타협안을 마련했습니다. 낮에는 행동파인 동철이 몸을 주도하여 마을 일을 돕고 칠성파를 견제하고 밤에는 지능파인 김차사가 몸을 주도하여 작전을 짜고 문서를 해독하는 등 머리 쓰는 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좋아, 좋다. 대신 밥은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 안 돼. 고기 좀 그만 먹어. 내 몸에 기름 낀단 말이야. 티격태격하면서도 두 영혼은 점차 환상의 호흡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중생활은 생각보다 효율적이었습니다. 낮에 동철이 왈패들을 힘으로 제압해 놓으면 밤에 김차사가 관아에 낼 탄원서를 작성하거나 칠성파의 장부를 분석하여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동철은 김차사의 똑똑함에 감탄했고 김차사는 동철의 대담함과 따뜻한 마음씨에 점차 감화되어 갔습니다. 너 생각보다 쓸만한 놈이구나. 형씨도 샌님치고는 제법인데?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한 두 사람은 이제 한몸 두 영혼의 최강 짝패가 되어 칠성파를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자 약속대로 김차사가 몸의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김차사는 낮에 동철이 파악해둔 칠성파의 비밀 창고 위치를 되새기며 은밀하게 잠입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칠성파가 상인들에게 갈취한 돈과 장부를 훔쳐내어 관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차사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담벼락을 타고 넘으려 했으나 평소 운동 부족인 탓에 팔 힘이 빠져 낑낑거렸습니다. 아이고, 팔이 왜 이리 후들거리냐. 동철아, 힘 좀 보태봐. 내면에 있던 동철이 투덜거리며 힘을 보태주자 김차사는 겨우겨우 담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창고 앞에는 보초들이 졸고 있었지만 김차사는 겁이 많아 쉽사리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들키면 어떡하지? 칼 맞으면 아플 텐데. 김차사가 주저하며 땀을 흘리자 동철이 답답해하며 소리쳤습니다. 야, 그냥 돌 던져서 시선 끌고 들어가면 되잖아. 겁쟁아. 김차사는 동철의 가르침대로 돌멩이를 멀리 던져 보초들의 주의를 돌린 뒤 재빠르게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는 상인들에게 뺏은 곡식과 비단, 그리고 문제의 비밀 장부가 쌓여 있었습니다. 김차사는 장부를 품에 넣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놈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어. 하지만 나가는 길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보초들이 잠에서 깨어 경계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김차사는 높은 담벼락 위에서 뛰어내려야 하는데 고소공포증 때문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높아. 못 뛰겠어. 시간이 지체되자 보초들이 수상한 낌새를 채고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뛰어! 안 뛰면 잡힌다니까. 동철의 재촉에도 김차사가 얼어붙어 있자 동철은 A씨, 비켜! 라며 강제로 몸의 주도권을 빼앗았습니다. 동철은 망설임 없이 담벼락을 박차고 뛰어내렸고 멋지게 착지 하려다 발목을 삐끗하여 대굴대굴 구르고 말았습니다. 아야, 내 발목. 김차사의 비명과 함께 두 사람은 흙투성이가 되어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장부를 도난당한 칠성파 두목은
이성을 잃고 날뛰었습니다. 그 선비 놈 짓이다. 당장 그 놈을 잡아 족쳐라. 두목은 전 조직원을 동원하여 마을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고 결국 선비가 머물고 있는 주막을 포위했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썩 나오지 않으면 주막을 불질러 버리겠다. 횃불을 든 왈패들이 주막을 에워싸자 주모와 손님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동철은 방 안에서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며 김차색에 말했습니다. 형씨, 준비됐소? 오늘이 결전의 날이오. 김차사도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는 듯 비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저승차사의 자존심을 걸고 저놈들을 심판하자. 동철이 문을 박차고 나오자 수십 명의 왈패들이 몽둥이와 칼을 들고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두목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발로 기어 나왔구나. 장부 내놓고 무릎 꿇으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하지만 동철은 콧방귀를 뀌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마당 구석에 있던 낡은 쌀이 빗자루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구역에서 침 뱉고 행패 부리는 놈들은 혓바닥을 묶어서 빨랫줄에 널어버린다고 했지? 오늘이 그날이다. 이 똥파리 같은 놈들아. 동철의 도발에 왈패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동철은 빗자루를 검처럼 휘두르며 적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김차사의 약한 근력 탓에 정면 승부는 힘들었지만 동철은 주변 지형지물을 이용하는데 천재적이었습니다. 왈패가 몽둥이를 휘두르면 빨랫줄 뒤로 숨어 몽둥이가 줄에 걸리게 만들고 칼을 휘두르면 장독 뚜껑을 들어 방패처럼 막아냈습니다. 챙! 퍽! 으악! 주막 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동철은 마치 춤을 추듯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왈패들의 혼을 쏙 빼놓았습니다. 싸움이 길어지자 동철은 자신만의 필살기인 일상도구를 활용한 무술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고춧가루가 든 바가지를 들고 나와 왈패들의 얼굴에 뿌려 시야를 가렸고 참기름병을 바닥에 던져 적들이 미끄러져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악! 내 눈 매워! 으악! 미끄러워! 왈패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뒹굴자 동철은 빗자루로 그들의 엉덩이와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건 주모를 울린 죄, 이건 상인들 괴롭힌 죄, 이건 내 국밥 엎은 죄다. 찰진 타격음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동철은 김차사의 영혼이 가진 지식도 10분 활용했습니다. 김차사가 오른쪽 45도 무릎 관절을 노려 라고 가르침하면 동철은 정확하게 빗자루 자루로 왈패의 무릎 뒤 오금을 찔러 무력화시켰습니다. 뒤에서 온다, 숙여. 김차사의 경고에 동철이 고개를 숙이자 뒤에서 날아오던 몽둥이가 앞에 있던 왈패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실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두 영혼의 완벽한 합작품에 칠성파 졸개들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나갔습니다. 피 한 방울 보지 않고 오직 타박상과 굴욕감만으로 적을 제압하는 마동철식 불살의 활극이었습니다. 두목은 자신의 부하들이 빗자루 하나 든 선비에게 농락당하는 꼴을 보고 뚜껑이 열렸습니다. 에이, 쓸모없는 것들. 다 비켜. 내가 직접 상대하마. 두목이 거대한 도끼를 들고 나서자 동철도 긴장하며 빗자루를 고쳐 잡았습니다. 하지만 빗자루는 이미 너덜너덜해져서 빗자루 살이 다 빠져버린 상태였습니다. 동철은 앙상한 빗자루 대를 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허허, 무기가 다 됐네. 그럼 이걸로 상대해주지. 동철은 옆에 있던 지게를 들어 등에 맸습니다. 지게 작대기를 쌍검처럼 든 동철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그 눈빛만은 천하무적 장군의 것이었습니다. 두목의 도끼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들자 동철은 지게의 작대기로 막아내며 방역했습니다. 깡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습니다. 힘 대 힘의 대결에서 밀릴 줄 알았던 동철은 지게를 지고 다니며 단련된 허리 힘과 균형 감각으로 두목의 공격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김차사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근육을 쓴 탓에 팔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동철아,
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김차사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두목이 회심의 일격을 날리려 할 때 사건이 터졌습니다. 동철이 힘을 주어 막으려는 찰나 영혼과 육체의 연결이 불안정해지면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빙의가 일시적으로 풀려버린 것입니다. 동철의 영혼은 몸 밖으로 튕겨나갔고 갑자기 텅 빈 눈동자가 된 김차사의 60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맹수 같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겁쟁이 서생 김차사 본래의 인격이 돌아왔습니다. 날아오는 도끼를 본 김차사는 히익, 엄마야 살려주세요 라며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에 두목도 당황하여 도끼를 멈췄습니다. 이건 또 무슨 수작이냐? 목숨을 구걸하는 거냐? 김차사는 덜덜 떨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라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고 숨어서 지켜보던 주모와 상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선비님이 드디어 미치셨나 보다. 우린 이제 다 죽었어. 동철의 영혼은 허공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야, 정신 차려. 넌 저승차사잖아. 체면이 있지. 이렇게 무너질 거야. 하지만 김차사는 동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두목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도끼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미친놈이건 뭐건 상관없다. 오늘 여기서 내 제사를 지내주마. 도끼날이 김차사의 정수리를 향해 떨어지려는 찰나 마을 뒷산 공동 묘지 쪽에서 땅이 뒤집히는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구구구구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산이 울리고 새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산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마동철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아직 49일이 지나지 않아 감회장 상태였던 봉분이 들썩거리더니 흙더미를 뚫고 거대한 손 하나가 쑥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흙투성이가 된 마동철의 본체가 산송장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실 동철의 기도를 막고 있던 인절미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여 가스가 찼고 그 압력으로 목구멍에서 뻥 하고 튀어나가며 기도가 확보된 것입니다. 숨통이 트이자 멈췄던 심장이 기적적으로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푸허헉, 캑캑, 아, 떡 넘어갔다. 이제 좀 살겠네. 무덤을 박차고 나온 동철은 흙을 털어내며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신이 죽었던 것도 장례를 치른 것도 까맣게 잊은 채 오직 떡이 내려갔다는 시원함의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때 산 아래 주막에서 들려오는 춘심의 비명소리가 동철의 귀에 꽂혔습니다. 동철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누가 내 주막에서 행패야? 감히 춘심이를 울려? 동철은 수위를 펄럭이며 산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는 살아 돌아온 산송장이었지만 그의 주먹에는 생전보다 더 강력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 비켜! 진짜가 나타났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동철이 주막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흙투성이 얼굴에 하얀 소복을 입은 동철을 보자 왈패들과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절초풍했습니다. 귀신이다. 마동철 귀신이 나타났다. 두목조차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동철은 귀신이고 뭐고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그는 김차사를 위협하던 두목의 멱살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내 놈이냐? 내 밥줄 끊고 춘심이 괴롭힌 놈이? 동철의 악력에 두목은 숨이 막혀 캑캑거렸습니다. 살려줘, 귀신님. 동철은 콧방귀를 뀌며 두목을 허공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두목은 포물선을 그리며 나라가 강물에 풍덩 하고 처박혔습니다. 남은 왈패들이 덤벼들었지만 진짜 육체로 돌아온 동철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꿀밤 한 대에 한 놈씩, 엉덩이 걷어차기 한 번에 두 놈씩 나가 떨어졌습니다. 김차사는 그 광경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힘쓰는 건
본체가 최고구만. 김차사는 몰래 챙겨온 장부를 꺼내 관아에 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동철과 김차사의 완벽한 협공으로 칠성파는 일망타진되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주모와 춘심은 동철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동철아, 살아 돌아왔구나. 내 새끼 장하다. 동철은 머쓱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겉떡 좀 먹다 체해서 잠시 기절한 것뿐인데 다들 왜 이리 호들갑이요? 배고픈데 국밥이나 한 그릇 더 주소. 동철의 태연한 한마디에 주막은 눈물바다와 웃음바다가 뒤섞인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영웅 마동철의 귀환이었습니다. 모든 사태가 해결되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관에서는 칠성파와 결탁했던 비리 관리들을 척결했고 동철은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사내로 불리며 전설이 되었습니다. 김차사는 이제 저승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철에게 다가와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동철, 내 놈 덕분에 내 차사 인생에서 가장 인상 깊은 49일을 보냈다. 고맙다. 동철은 씩 웃으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김차색에 건넸습니다. 그것은 콩고물 가득 묻힌 인절미였습니다. 형씨, 가는 길 심심할 텐데 이거라도 드시면서 가시오. 이번엔 꼭꼭 씹어 드시고. 김차사는 인절미를 보자마자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 됐어. 떡이라면 쳐다보기도 싫다. 너나 많이 먹어라. 김차사는 도망치듯 황청일로 사라졌고 동철은 껄껄 웃으며 떡을 한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옆에 있던 춘심이 아이고 이 화상아 또 체하려고 하며 등짝을 찰지게 때렸지만 동철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마포 나루터에는 오늘도 동철의 호탕한 웃음소리와 춘심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들의 유쾌한 전설은 오래오래 계속되었습니다.